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결혼 생활을 이어온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시댁에서 알게 된 엄청난 비밀 때문이에요. 그 비밀로 인해서 시댁에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물론 거기에는 저와 남편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결혼 후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였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던 차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요. 바로 세 아들 중에서 집안의 첫째인 큰 아주버님이 어릴 적에 입양했던 입양하였던 겁니다. 이 일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에 밝혀졌을 정도였으니 시댁에서는 아이들에게 성인이 돼서까지도 숨겼던 사실이죠. 시부모님은 정말 철저하게 이 비밀을 자식들에게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또 시부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시부는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주버님을 제외한 두 형제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특별한 건 없다. 다만 네 형에 대한 부탁을 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 네 형,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잘 지내면서 살아라. 알고 보면 그 놈도 참 불쌍한 놈이니까 내 말 명심해라. 당시의 시부는 정신이 혼미했던 터라 형제들은 시부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나중에 시부의 말을 되새기다 보니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시모를 떠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그런 형제들의 말에 경악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예상이 맞았구나 생각했고요. 시모의 태도가 시부가 말했던 말과 본인들의 예상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 결정타라 볼 수 있었죠. 참, 저는 이때 일을 생각하면 가족이 다 부질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거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도 단 하나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갑게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날 이후로 형제들은 아주버님에게 매우 차갑게 대하셨죠. 아주버님을 제외한 형제들은 배신감에 들끓어 둘이서 날뛰기 시작했으니까요. 형제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건 아주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사실 시부모는 진짜 자식이 아니었던 아주버님에게 첫째라는 이유로 무엇이든 먼저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이때 받았던 억울한 심정, 서러움이 폭발한 듯 했죠. 상처도 골무면 터지듯 형제들의 골마던 마음이 한 번에 폭발한 겁니다. 저도 이런 형제들의 심정을 이해는 해요. 형제 중 한 명은 제 남편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바라보던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아이의 어머니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로서 생각해도 키우기로 마음 먹은 자식을 버릴 순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없으니 남편이 모진 태도로 아주버님을 대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형님네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이후로는 형제들의 마찰이 계속되면서 가정의 평화는 무너졌던 것 같아요. 시부를 보내고 남아있던 시모도 나날이 수척해져 갔고요. 이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한 번은 다 모인 자리에서 계속되는 마찰 속에서 둘째 형님네가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우리 집 가은이 뭔지 형도 모르는 건 아니지? 우리 집 가은이 형부터였어. 뭘 하든 간에 무조건 형부터. 밑에 있는 동생들은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계속 형만 챙겨주는 부모님 밑에서 살았다고. 무조건 형부터 챙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물며 부모님은 형이 먼저 먹어야 과자를 우리에게도 줬었고 형이 쓴 것만 계속 물려서 쓰고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런 상황들이 나아질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지. 부모님이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야. 왜냐고? 커서도 부모님은 형에게만 다 퍼줬으니까. 그런 형이 본인이 우리 친가족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염치도 없이 그걸 다 받아먹어?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작은 아주버님의 외침에 형님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알면서 숨긴 사람이 더 음흉한 거 아닌가요? 다 큰 성인이 되었으면 응당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사셔야죠. 노인네들 동정이나 사고 그 돈으로 지금 사업도 잘하게 된 거 다 알고는 계시죠? 어머님과 아버님이 아주버님 네마 챙기느라 우리는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한 채 살았었다고요. 이 대화가 오가날 이후에는 둘째 형님 내외와 남편이 따로 자주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둘째 형님 내외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긴 했어요. 특히나 아주버님이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의 사업 자금을 보태주느라 둘째 형님 내외는 신혼집을 원룸에서 어렵게 시작했어야만 했어요. 사실만 놓고 보자면 둘째 형님은 큰 아주버님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이기도 했고요. 작은 아주버님도 그때 본인 아내와 제대로 된 신혼을 보내지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인지 둘째 형님네는 더 일을 갈고 큰 아주버님께 덤벼들었죠. 이렇게 형제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지쳐갈 즈음 긴 가족회의를 거쳐 시모의 재산을 우선 전부 열어보기로 했죠. 제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은 자신들의 부모가 분명히 첫째에게 말 안 하고 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예감은 잘 들어맞는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던가요? 시부가 남긴 재산을 합쳐서 시모에 남아있던 재산은 총 1,000만 원이 넘질 않았어요. 이에 두 형제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폭발했죠. 본인들의 예상이 맞았으니까요. 둘은 그 사실을 안 그대로 큰 아주버님의 집으로 돌진했고 집을 엎고 난리를 치다가 왔죠. 집으로 들어와서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순간 남편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돈, 그게 뭐라고 살아온 전까지 버려야 했을까? 그날은 저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난동을 피운 얼마 뒤 큰아주버님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어요. 모든 것을 내놓고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하셨죠.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야. 나도 입양된 사실을 안 지 너무 오래되었고 평소에 가족들과 잘 지내다 보니 입양하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산 거지. 그런 내가 얼마나 아니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는 이제는 잘 알겠네. 너네 말마다나 어릴 때부터 잊고 먹은 건 이제 와서 갚지도 못하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받았던 돈과 그 돈으로 읽었던 사업은 놓고 갈게. 내가 앞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괜히 남아있는 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잘 보살펴드려. 어머니는 아무런 죄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으로 이 말을 하는 큰 아주버님을 보는 내내 저는 씁쓸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날 했던 말처럼 큰 아주버님은 행선지도 밝히지 않고 외국으로 떠나셨어요. 비록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5년 이상은 가족으로 지냈던 사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옆에서 사라지니 허전한 마음도 들었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시모가 떠오르더군요. 몇십 년을 남으로 보내고 고작 5년 남짓한 세월을 함께 보낸 나도 이런 기분을 느끼는데 시모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더욱 시모의 곁을 자주 지켰던 것 같아요. 시모의 옆을 지키면서 전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시부모가 왜 그렇게 큰아주버님에게 애틋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이죠. 특히나 시모에게는 큰아주버님이 정말 희망 같은 아이였다고 했어요. 어린 아주버님을 키우면서 결혼 생활에서 정말로 행복했던 나날만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고요. 자신의 행복의 시작이 그놈을 키우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시모를 보며 속으로 참 안타까웠죠. 만약 시부모님이 친자식들에게 미리 큰아주버님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말했으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자주 시모의 곁을 지키던 제게 처음 시작한 큰아주버님의 이야기는 정말로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내가 사실은 젊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판정을 받았었지.
이미 네 시부와 결혼을 했는데 아예 아내라는 사람이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니 집에서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겠어. 그때 나는 정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 그때 네 시부가 얼마나 나를 집안의 압력에서 지켜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 어렸던 난 그냥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 계속 구박만 받으니 어느 누가 이 집구석에서 살고 싶었겠어. 네가 나라도 그랬을 거다. 시모는 아주 옛날 일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가셨죠.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 동안에 지금의 첫째 아들을 만난 거야. 남편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입양할 아이를 수소문했거든. 당시에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남에게 입양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그렇게 만난 아이가 어찌나 귀엽던지. 네 배로 낳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친자식 못지 않았어. 정말 첫째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단다. 큰아주버님은 시모가 불임이라는 상황에서 집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찾은 마지막 수단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첫 만남부터 아이가 예뻐 보였다고 말하는 동안 시모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아이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지. 그렇게 첫째를 키우는 도중에 첫째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늘이 내린 선물인지 지금의 둘째, 셋째를 가지게 되었지. 분명 병원에서는 불임이라고 했는데 말이야. 자연적으로 아이를 둘이나 낳게 된 거야. 그래서 남편과 나는 생각했어.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온 이후부터는 복이 굴러오는구나 하고 말이야. 첫째가 집에 있어서 집안의 행복이 나날이 커져갔으니 어지기 여기지 않을 수 있겠니? 나에게는 불임을 사라지게 한 복덩이나 다름이 없는데 시댁의 시집살이도 내 아들들을 낳으면서 사라졌고 남편과도 전보다 더 돈독해질 수 있었지. 아마도 당시에는 의료가 지금처럼 발전되지는 않았으니 의사가 오진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큰 아주버님이 본인들에게 왔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시모는 이어서 말을 했어요. 내게 첫째는 그런 의미였다. 물론 내 남편에게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배로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반발할 줄은 정말 몰랐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당장이라도 말해줬을 것을. 우리가 첫째에게 잘해준 일들이 자식에게 무관심으로 보였나 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일이구나. 하늘에 있는 내 남편도 아이들에게 미안해하고 있겠지. 자신의 말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시모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태도로 마지막 말을 하셨죠. 아직도 이때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해요. 그런 시모였기에 저는 더 신경을 써서 보살펴드렸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떠난 뒤로는 정말 가족 모두가 평화로움을 되찾은 듯 했어요. 하지만 평화도 얼마 가지 않았죠. 시댁에 있던 택배 하나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거든요. 시모는 큰아주버님에게 온 택배 상자까지 한 방에 다 모아뒀는데 그게 사달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시댁을 찾은 형님이 방에 있던 상자를 보고 큰아주버님의 뒷조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외국에서 보내온 택배인이 주소를 역추적하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큰아주버님은 해외에서도 그럭저럭 좋은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안 형님네는 빈손으로 떠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냐며 절대 이럴 수가 없다고 어머님을 의심했죠. 엄마한테 우리가 자식이기는 해. 그때 보여줬던 통장 잔고가 다가 아니지? 그 자식이랑 짜고 미리 돈 보내준 거 아니야. 어떻게 빈손으로 떠난 사람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산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 어딨어 꾹쳐둔 돈? 어디 있냐고. 설마 벌써 다 보낸 거야? 그런 거지? 형님에게 소식을 들은 작은 아주버님은 곧장 시댁으로 찾아와 시모를 닥달했죠. 시모에게 큰 소리를 치는 두 사람을 혼자서 맡기는 어려웠어요.
옆에 있던 전 그저 그만하시라고 말로만 말릴 수밖에 없었죠. 이때 시모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이라고 여태껏 키워온 놈들이 면전에 대고 돈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치는데 어느 부모라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시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졌어요. 평소에도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하셨는데 그 정도가 심해졌죠. 나이가 들면 혼자서 대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심했던지 정신을 놓아버리신 겁니다. 한 번은 찾아가서 시모에게 인사를 했더니 저를 붙잡고 하는 소리가 언니, 우리 오빠는 언제 와요? 외국에 간다고 갔는데 아직도 집에 안 왔어. 분명히 나한테는 일찍 돌아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열밤만 지나면 오겠다고 나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언니는 몰라요? 언니도 우리 오빠랑 친하게 지냈잖아. 이렇게 저를 붙잡고 물어보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말로만 들었던 치매 증상인가? 지금 당장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하지? 온갖 생각으로 정신이 없었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신 것 같아. 저번에 형님네가 그렇게 어머님께 큰 소리를 치고 가셨는데 내가 오늘 걱정이 돼서 와봤거든. 그런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 어떡하지?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어머님이 정신이라도 놓으신 건 아니겠지? 어떡해. 평소에 차분하게 대화를 하던 제가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남편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받아들였는지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왔죠. 그리곤 억장이 무너진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남편은 본인이 잘못했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일은 일어난 이유인 것을. 처음에는 이런 시모의 상태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둘째 형님네에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말에 도착한 형님네는 시모의 상태를 보더니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군요. 올 때도 마지못해서 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너무하다 싶긴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을 붙잡고는 한사코 큰 아주버님만 찾았습니다. 거기 아저씨들, 우리 오빠 언제 와요? 아저씨들이 외국으로 보냈잖아. 우리 오빠 외국에서 분명히 일찍 돌아온다고 했는데 언제 와요? 네? 아저씨들은 알잖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시모의 모습에 이내 둘도 지쳤는지 작은 아주버님은 시모를 제외한 우리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다 형 때문이야. 형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저렇게 된 엄마를 당연히 형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입양돼서 먹고 입히고 키워줬으면 이제 그 도리는 다 해야지. 지금 엄마가 저렇게 된 건 전부 형 때문이라니까. 당신 형이 사는 주소 안다고 했지? 빨리 형한테 연락해 볼 방법이나 찾아봐. 얼른. 우리가 병시중을 들 순 없지. 응당 대가를 치려야 하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 작은 아주버님의 말에 남편도 동의를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에게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한심해 보였어요. 마치 어머니의 병시중은 그동안 키워준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큰아주버님께 미루는 것 같았으니까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형님네가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큰아주머님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애초에 택배에 적힌 주소로 연락을 해봤지만 그곳은 큰아주버님이 살고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형님이 조사해봤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말이죠. 강간무소식인 걸 보고도 형제들은 끝까지 오기를 부리며 시모를 챙기려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시모가 좋아하는 큰아들이 모셔야 한다면서 계속 사실을 회피하기만 했죠. 옆에 서 있던 저는 정말로 답답했어요. 이렇게 서로가 미루는 와중에도 시모의 증상은 나날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겐 말하지 않고 매일같이 시모를 찾아갔죠.
두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도 집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시모가 가여웠어요. 마치 버려진 아이 같아 보였죠. 하지만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정신이 들 때마다 시모가 하는 말이었어요. 제정신인 시모는 항상 말했죠. 아이고, 내가 또 정신이 났던 모양이구나. 너도 더 이상 여기 찾아오지 마라. 아니,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혼자 죽어도 싸.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난. 남편과 함께 받았어야 했는데 남편이 먼저 갔으니 나라도 받아야지. 그러니 너도 이젠 찾아오지 마. 날 그냥 혼자 가게 내버려 둬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련다.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시모에게 저는 더 슬픈 감정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다른 자식보다 더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곁에 오기를 꺼려했으니까요. 이 상황에 정말로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모를 전 절대 혼자서 두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오지 말라는 시모의 말을 뒤로 한 채 계속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밥도 안 먹고 버티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전 시모에게 사정사정을 했어요. 제발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라고. 그런 채의 모습에 마음이 동했는지 한동안은 밥을 드셨어요. 하지만 다 먹는 척만 했던 거예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시모의 옆을 지켜주는 요양보호사가 밥을 먹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양보호사가 집을 나서면 개워내기 시작했던 거죠. 먹는 것을 거부하는 시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던 저는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모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죠. 어머님, 제가 더 이상은 밥을 잘 드시라 말은 않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시면 분명 어머님 마음에도 후회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주버님을 위해서라도 남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어머님 혼자서 이렇게 죽는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우리 저번에 말씀하셨던 육아일지 써보는 건 어때요? 저번에 큰아주버님만 육아일기가 없었다고 마음에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아주버님의 어린 시절을 쭉 쓰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봐요. 그래야 나중에 큰아주버님이 오셨을 때도 마음에 상처가 없이 어머님을 떠나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시모는 묵묵히 제 말을 들으며 생각해보시곤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죠. 예전에 시모가 제게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큰아주버님의 육아일지만 없어서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큰아주버님이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생각했다고요. 저는 이런 시모의 마음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런 숙제라도 있어야 시모가 버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모가 육아일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어요. 한 번은 정신이 돌아온 어머니가 제 팔을 꾹 붙들더군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제게 건네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정신 차리면 넣어주려고 가지고 있던 거야. 날이 갈수록 생각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질 않으니 원. 며칠 뒤에는 너한테 이걸 준다고 다짐했던 사실도 잊어버리게 생겼다. 여기 받아. 내가 비록 정신은 온전치 않지만 내게 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너를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내가 너 하나만은 잊지 않고 떠나련다. 지금 내 옆에 없는 자식들 다 잊어도 아니 너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내가 준 명함 꼭 가지고 다녀라. 알겠지? 제가 곁을 지켜줬던 사실이 고마웠는지 내내 저를 잊지 않겠다며 명함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며 말하는 시모에게 그러겠다고 대답해줬어요. 그렇게 제게 명함을 건넨 시모는 2주라는 시간 동안 17살 소녀로 해맑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신을 놓은 뒤로는 점점 기력이 쇠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더 오래는 버티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도 전 좋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는 순간 본인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선택하고 가신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시모였기에 마지막 가는 길은 좋게 보내드리자 가족들에게 말을 했고 장례는 크고 좋은 곳에서 그렇게 시모의 마지막을 보내드렸습니다. 시모가 떠난 뒤로는 예전보다 더한 허전함이 들었어요. 그렇게 바쁜 장례식을 마치고 문득 시모가 주신 명함이 떠올랐어요. 시모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런 명함을 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007 가방 같은 것을 들고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언젠가는 제게 연락을 주실 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당신이 연락을 주게 됐군요. 그럼 사모님은 돌아가신 건가요? 갑자기 나타난 남자는 느닷없이 시모의 죽음을 이야기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만남에 다소 경계를 했지만 이어진 남자의 말에 조금은 경계가 풀렸어요. 아유, 제 소개를 먼저 안 했군요. 저는 당신의 큰아주버님 되는 사람의 오랜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 사람이 집안 사정으로 외국으로 떠난 뒤로는 여기서 뒤를 봐주고 있었죠.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당신 큰아주버님이요. 그렇게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도 가족을 돌봐줄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가족 옆에서 돌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과 귀가 되어서 당신들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죠. 네? 큰아주버님의 사업 파트너요? 아주버님 대신에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세요. 남자의 말에 놀란 제가 이렇게 답하자 남자는 통장 3개를 제 앞에 꺼내서 건네주더군요. 그 사람이 떠나면서 저에게 맡겼던 물건입니다. 그 집안에서 이 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이군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좋았던 사업수완을 놔두고 바로 포기하고 외국으로 가버렸으니까요. 당신 큰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도 가족 생각을 놓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건네드린 통장에는 그 사람이 평소에 각 형제들에게 남겨준다고 모은 재산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본인의 엄마, 2 동생의 몫을 이렇게 따로 보관하곤 했죠. 저는 남자가 건넨 통장을 바로 열어볼 수 없었어요. 큰아주버님이 집에서 그렇게 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으니까요. 그런 제 머뭇거림을 알았는지 남자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큰아주버님은 아직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지만 이건 상황이 동생들을 그렇게 만든 거라면서 동생들 탓도 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키워준 고마움과 양아들이었던 본인의 옆에서 형제로 살아준 시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쉽게 재산이 담긴 통장을 동생들에게 맡길 수는 없겠다 싶었나 보더군요. 제게 직접 전화가 오는 사람에게만 통장을 건네라고 했으니까요. 큰아주버님은 아직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던 가족인데도 말이죠. 그렇지만 동생들의 돈에 대한 집착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남긴 돈이 가족들에게 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인지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이 아닌 저를 통장의 관리자로 선택한 거예요. 얼떨결에 많은 재산을 제 손에 들고 있게 되었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죠. 저는 쉽게 열어볼 수 없던 통장의 내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3개의 통장에는 각 3사람의 몫으로 8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돈이라는 것 때문에 화목했던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본 영향일까요? 이렇게 많은 돈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 돈을 내가 들고 있음으로 해서 내 가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이내 이 걱정은 두려움으로 다가왔고요. 그런 제 모습에 알만하다는 표정으로 남자는 다시 말을 건넸어요. 큰 돈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익히 합니다.
그쪽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저도 전해 들었으니까요. 당신 큰아주버님도 그 점을 굉장히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선택 때문에 당신이 본인처럼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지킬 방법으로 저를 선택했던 거고요. 제가 당신의 옆에서 그 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말에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몰라 챙겨온 물건을 남자에게 건넸어요. 바로 시모가 죽기 전까지 제정신일 때마다 썼던 큰아주버님의 육아일지였죠. 제 설득으로 육아일지를 썼던 시모는 자신이 생각날 때마다 무엇이든 노트에 글을 적어두었거든요. 마지막에는 기력이 없어서 알아보기도 힘든 필체였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글을 썼었어요. 사실상 시모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가치가 있었죠. 노트를 건네받은 남자는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가 살펴보더니 노트 겉에 적힌 큰아들 육아일지라는 문구를 보고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물건을 제게 건네도 되는 겁니까? 다른 형제들이 알면 큰일 날지도 모르겠는걸요? 괜찮습니다. 큰아주버님의 사람이라면 응당 전해주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살아생전에 어머님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이 젊었을 때 큰아주버님 육아일지만 쓰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셨거든요. 지금은 이미 가시고 없지만 이 글을 쓸 때는 정말로 행복해 보이셨다고도 같이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건네드린 80억보다 이게 더 값어치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귀한 물건을 건네주시다니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죠. 훗날 시댁 식구들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저도 시모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노트의 주인은 한 사람뿐이라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날 큰아주버님과 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주고받게 된 거고요. 저는 큰아주버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큰아주버님은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을요. 전 이날의 선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모가 어머님이 큰아주버님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돈을 건네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큰아주버님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이 보낸 육아일지를 잘 받았다고 말이죠. 남편에겐 말할 수 없지만 아주버님에게는 편지도 받았어요. 재수 씨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덕분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가는 듯합니다. 저 아직도 재수 씨라고 불러도 되는 건 맞죠?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있었던 동생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네요. 아니, 부모님과 상의해서라도 동생들에게는 입양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이 좋았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동생들이 엇나가진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후회해봤자 결론은 나질 않겠죠.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하길 바라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냥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정말 평생을 같이 했던 가족에게 받은 상처인 만큼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요. 다행히도 재수 씨가 보내준 어머니의 육아일지를 읽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고 있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저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솔직히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물론 저를 항상 먼저 생각해주고 동생들보다 먼저 챙겨주곤 했지만 물질적인 것은 마음까지 와닿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육아일지를 읽으면서 그때 했던 말들이 전부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천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물건을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의 걱정은 이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보냈다고 동생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뿐입니다. 이번에 동생들의 새로운 면들을 보게 되었지만 이제는 제가 겪은 일이 다행이라고 생각까지 되는군요. 동생들에게 제가 남겼던 재산을 넘긴다면 이 뒤는 생각하기만 해도 조금 두려워요. 재산을 재수 씨에게 맡긴 제 판단이 틀렸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전부터 재수 씨를 봐왔지만 참 올곧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인은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만약 돈을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받으신 명함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미리 말을 해놓을 테니까요. 재수 씨처럼 동생들도 빨리 돈과 행복의 관계를 정리했으면 싶네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래도 제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동생들을 위한 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마음의 정리가 된다면 다시 동생들과 부딪혀 볼 생각입니다. 그날까지 제가 맡긴 돈을 잘 간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게 어머니의 육아일지를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세 장에 적힌 긴 편지였지만 읽는 내내 큰아주버님이 시모가 적은 육아일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위안을 얻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큰아주버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도요. 제가 큰아주버님의 입장이었다면 제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은 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좋은 사람이자 같은 식구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있는지도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은 아직도 통장에 대한 이야기는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형제는 아직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큰아주버님이 주신 돈은 꼭 필요할 때만 쓰려고 아껴두고 있어요. 금액이 크다고 해도 큰아주버님의 말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은 그대로 두고 큰아주버님의 사업 파트너와 함께 돈의 이자로만 여러 가지로 재테크를 해보고 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어디서 난 돈으로 그렇게 재테크를 하느냐 물었지만 저도 한때는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니 그때 모은 돈으로 해보고 있다고 말했죠. 이때는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주버님과는 지금도 분기당 한 번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야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죠. 이마저도 혹시 남편에게 걸리면 혼이 날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아주버님도 제 상황을 염려했는지 연락을 보낼 때는 신중하게 보내오는 편이고요. 가끔 이렇게 외줄타기하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시모의 기일이 다가오면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저는 이제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라는 것을 빼놓고 살 수는 없겠죠. 돈이 없으면 모든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저도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댁의 두 형제들이 큰아주버님에게 소리칠 때 아무런 말도 못했던 거고요. 저도 사람인데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남들이 보면 수중에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가 없으면 정말 쓸쓸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돈과 행복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맞다고 말이죠. 그래서 남겨진 돈은 더욱 신중하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요. 늘 겸손하게 살면서 시댁 식구들이 빨리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길 기도하면서 살려고 해요. 저도 수중에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언젠가는 이 돈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합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걱정거리 없이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